안녕하세요. 48살 남양주에 사는 여자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가네요. 요즘 들어 너무나 그립고 아직도 옆에 있을 것만 같은데 뒤돌아보면 남편의 작업실이나 안방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상실감에 가슴을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년이란 세월 동안 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막상 영원히 혼자가 돼버린 게 실감이 안 나는 요즘이에요. 억지로 있는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혼자 아파하지 않기로 했고 슬픔이든 기쁨이든 함께 나누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용기 내어 사연을 올립니다. 남편은 유리공예가였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소홀히 일을 하는 법이 없는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잘 웃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모습에 반해 대학 시절부터 짝사랑해왔고 제 고백으로 캠퍼스 커플에서 결혼으로 백년가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유리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작업을 할 때는 매번 다가가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친구들은 부부 같지 않다면서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남편의 일을 존경하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했죠. 남편이 유리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주로 하는 작업은 실생활에서 유리로 만든 생활용품도 많지만 주로 전시를 하거나 고난이도의 작업을 하면서 유리 공예 작품을 선보이는 일을 주로 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점은 유리 공예를 널리 알리고 싶어 했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꿈을 목표로 삼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남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남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모도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점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옥죄어 오는 것 같은 시모의 행동이 늘 못마땅했어요. 그러다 결국 시모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고 바보같이 당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해서 그만 시모에게 결혼 생활 처음으로 대들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나온 용기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에게 놀라웠어요.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작품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음 작업을 하라니요. 잠도 못 자고 매일 뜨거운 불 앞에서 있는 게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참다 이렇게는 못해요. 집에도 못 들어오고 매일 작업실에서 사는 게 사람 사는 거냐고요. 당신은 왜 바보같이 맨날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나 속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당신도 힘든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모르시는 거잖아. 시애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지금 이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나 잘 되자고 이러는 줄 알아?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작품 잘 팔릴 때 많이 해놓자는데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으니?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너 그동안 아주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겠구나. 매일 너네 집에 와서 네 남편 일만 시키니 얼마나 미웠겠니? 아이고 아주 지극정성 났네. 하물며 너도 이렇게 민찬이를 아끼는데 엄마인 난 너보다 해도 더하지 않겠니? 이게 다 민찬이를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 넌 조용히 있어. 나서지 말고 이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어요? 어머님은 지금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당장 휴식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까지 유리 작업에 목 매달지 않아도 저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시모는 완강했고 남편을 조금만 쉬게 해달라는 제 의견을 받아줄 마음이 없으셨어요. 호텔 성수기일 때는 남편에게 주문이 많이 밀려왔고 남편은 전시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예술작품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해버린 예술가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줄 알면서도 남편은 시모에게 반항 한번 하지 못했고 그저 묵묵히 유리만 만들었습니다. 답답하고 미칠 노릇은 제 몫이었고 결국 남편은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어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았고 도저히 이렇게 남편을 둘 수 없어서 시모에게 남편을 놓아달라고 애걸복걸 하였습니다. 어머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사람 쉬어야 해요. 대학 때 졸업작품 한다고 딱 한 번 응급실 간 적 있었는데 그때는 젊기라도 했죠. 지금은 건강도 챙기면서 일해야 하는 나이인데 얼마나 불앞에 있었으면 탈수 증상까지 오겠어요. 어머님, 제발 이번에는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더 이상 작업실에 안 보낼 거예요.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저 그럴 자격 있잖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민찬 씨 아끼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얘 좀 봐라. 네가 민찬이 아내다 이거지? 그 전에 내 아들이기도 해. 애미가 아들 안 되라고 하는 거 봤니? 다 나중에 너희들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민찬이가 예민해서 누군가 옆에서 꽉 잡아주지 않으면 해이해져서 안 돼. 그리고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난리야?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민찬이 옆에서 보조해주고 음식에도 좀 신경 쓰고 작업실 청소도 하고 그러란 말이야. 나한테 눈 똑바로 뜨면서 따질 생각만 말고. 이번에도 역시 시모의 승리였고 남편이 못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시모는 완강했습니다. 3일 정도 입원을 한 후 체력을 회복하고 남편과 퇴원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남편은 기력이 다시 살아났고 남편에게 유리 만지는 일을 조금 쉬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남편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어머님 요즘 너무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예전에는 이렇게 심하게 당신 몰아붙이지 않으셨는데 마치 당신을 돈 버는 기계처럼 보는 것 같아. 우리가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작품 팔리면 반 떼서 드리잖아. 당신이 당장 유리 만지지 않아도 우리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내가 많이 저축해놨어. 돈 때문이라면 당신 당분간 유리 만지지 않아도 돼. 계속 주문것만 만들고 있고 원래 하고 싶은 건 유리에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작품을 만드는 거였잖아.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한들 유리만 만지면 난 다 좋아. 어머니가 절대 악의적인 건 없으신 거 알지?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내 유리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고 비록 쉴 틈은 없는데 찾아줄 때 열심히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당신한테는 항상 미안해하고 있어. 날 묵묵히 바라봐주는 거 다 알고 있고 고마워. 매일 작업만 하다 보니 당신을 챙길 시간도 없고 나한테 많이 서운한 거 아는데 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어머니가 이번에 중국에서 전시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네. 3년 정도 중국에서 작품 전시 준비해서 전시하면 내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교수직 할 때도 좋을 것 같아. 당장 일주일 있다가 떠났는데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가 당신한테 말하면 못 가게 하신다고 난리칠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내일 알아줄 거라 믿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시모가 저와 남편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따라가겠다는 저를 굳고 방해된다며 말리시는 시모를 보자 더욱 확신이 섰죠. 중국에도 못 따라가게 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아이를 가져볼까도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 전 남편과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서로 이야기가 오갔어요.
남편은 일을 택했고 전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불안해했고 제 몸이 안 좋으니 아이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오니 아이라도 가져서 남편을 중국에 못 가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 생각도 며칠 못 가고 남편이 원 없이 유리를 만질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자 체념을 했습니다. 또 중국 예술가들과 만날 생각에 들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과 함께 있고 싶은 제 욕심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중국으로 향했고 시모와 저는 통화로만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왔고 3년째 되는 해에는 한국에 아예 들어오질 않았어요. 통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시모에게 우리가 중국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시모는 완강했고 남편 일에 방해하지 말라며 중국에 가길 원치 않아 했어요. 제 속은 계속 타들어만 갔고 결국 시모에게 중국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 내 말 어기고 중국에 가기만 해봐라. 아주 이혼을 시키고 말 거야. 남편이 좋아서 자기 일 한다는데 왜 자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난 네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구나.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니? 내 아들이 정말 불쌍하다. 이래서 남자가 좋아하는 결혼을 시켜야 했어. 네가 우리 아들 대학 때 쫓아다녔다면서? 난 별 볼 일 없는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런데 얼마나 아들을 귀찮게 했으면 아들이 마지못해 너랑 결혼을 했겠니?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럼 내 아들은 네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작품 활동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나도 네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지. 내가 꼭 잘못한 것 마냥 너는 몰아가잖아.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민찬 씨가 하는 게 어떻게 작품 활동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유리 작품 뽑는 기계죠. 그나마 이번에 중국 전시회가 민찬 씨가 좋은 경력이 될 거라 저도 어머님께 감사해요. 그렇지만 중국에 못 가게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도 민찬 씨가 걱정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저랑 일주일만이라도 다녀와요. 가서 맛있는 것도 해 먹이고 쉬게 하자고요.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연락도 뜸하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이 돼서 잠도 잘 안 와요. 전화라도 많이 해주면 좋은데 바쁜지 전화도 없어요. 그렇게 연락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니? 우리 아들이 바쁘다는 거잖아. 그만큼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이 민찬이 아주 잘 있다더라. 이제 한국에 올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 아무튼 아들 괴롭히면 내가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알아두고. 이런 게 바로 내조라는 거다. 시모는 내조를 운운하면서 남편의 일에 방해 말라며 딱 잡아댔고 우리가 중국에 찾아가는 것은 안 된다면서 예술하는 사람 시간 뺏지 말자고 하시고 결국 나중에는 전화도 못하게 하셨어요. 3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래도 시간은 흘렀고 남편과 만날 날이 와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떴고 시모와 함께 공항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남편의 얼굴을 봤는데 3년 만에 본 남편을 못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민찬아, 오느라 고생 많았다. 아무리 가까운 나라라도 음식도 안 맞고 환경도 안 좋았을 텐데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 그동안 여기서 네 소식 들으면서 엄마는 매일 기도했어. 너 하나 잘 되라고 말이야.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한번 안아나 보자. 당신 왜 이렇게 말랐어? 음식이 입에 안 맞았던 거야?
완전 딴 사람이 돼서 온 것 같아. 내가 알던 민찬 씨 맞아?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매사에 불만이니? 이래서 여자는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남편이 힘들게 중국에서 돈 벌어 왔는데 하는 소리라고는 3년 만에 만난 남편한테 남편이 맞냐니? 그게 할 소리니? 오늘 우리 배 터지게 맛있는 거 먹자. 아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 엄마가 다 사줄게. 넌 민찬이 짐 갖고 와야지. 두 사람 또 다투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짐은 제가 들게요. 이제 이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제 걱정한다고 힘들었을 텐데. 여보, 미안해. 그리고 제가 두 사람 위해서 선물 사왔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느꼈는지 저와 시모의 대화를 끊었고 공항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시모는 남편의 스케줄을 들고 오셨고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시모에게 그만하시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좋다는데 저도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 없는 일이고 더 이상 시모와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매번 시모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니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남편을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놀랐고 배신감에 시모를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네 작품들이 반응이 좋았잖니? 그래서 내 전화가 얼마나 불통이 났는지 몰라. 이참에 천신은 돈이 안 되니까 조금 미뤄두고 네 작품을 상품화 해보는 건 어떠니? 흔한 유리잔 같은 거 말고 돈이 되는 것들로 만들어보란 말이야. 교수야, 돈 벌어놓고 해도 되는 거니까. 아직 젊은데 열심히 벌어야 노후에 편하게 산다. 어머니, 그래도 약속하신 게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중국에 다녀오면 이 사람 교수하게 시간 주신다고 했잖아요. 교수 임용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아시면서 작업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당분간 유리 만지는 일은 안 할 겁니다. 통화로 이미 끝난 일인데 왜 또 일을 크게 만드세요? 이번에 분명히 어머니께 제 의사 밝혔어요. 당분간 유리 작업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중국에서 정말 쉬지 않고 일만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는 건 사람 사는 짓이 못 돼요. 이제 유리 안 만지고 그동안 아내한테 못 해줬던 거 하면서 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저 그만 바라보시고 어머니 취미라도 만들어 보세요. 항상 저에게만 관심이 가져 있으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일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까 친구분들하고 여행도 다니시고요. 이제 작품 파는 일 그만하세요. 이번 일로 어머니한테 솔직히 너무 실망했습니다. 전 더 이상 어머니랑 할 얘기 없어요. 너무 지쳤고 유리가 싫기까지 해요. 몸도 많이 안 좋아져서 더는 못 만든다고요. 너밖에 안 보며 60평생을 살아왔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러니? 작품 파는 걸 그만하라고? 이 엄마 덕에 작품값도 오르고 재주 없는 널 이렇게까지 키워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우리 아들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 알아. 도대체 내 아들한테 어떤 입에 발린 소리를 했길래 민찬이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중국 전시회는 내가 미안하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닐 테고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약이라도 먹였니? 니들이 나 때문에 호강하면서 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무조건 유리는 만져야 한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만들어. 이렇게 갑자기 작업을 안 한다고 하면 엄마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네 작품 단골도 많이 생겼고 엄마가 앞으로 큰 계획이 있는데 안 하게 되면 그게 차질이 생기잖니. 아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가 더 이상 유리를 만지고 싶지 않다고요. 엄마 꼭두각 시집도 못하겠고 중국에서 이용만 당하고 온 거잖아요. 전시회는커녕 아내랑 같이 있지 못하게 하려고 보내고 계속 돈만 되는 주문만 받아와서는 일만 시켰잖아요. 중국 예술가요? 가서 공부도 하고 오고 좋을 거라고요? 그 덕에 전 시력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작업 환경은 얼마나 열악한지. 그나마 아내와 어머니가 있는 한국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좋았어요. 전 유리를 만지면서 행복했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게 해주신 것도 어머니 역할이 크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묵묵히 어머니 말 들으면서 해드리는 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이런 건 저와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만 더 틀어지는 것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참을 만큼 참았고 아내 말처럼 다시는 유리 만드는 기계는 안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니? 너 내 아들 민찬이 맞아? 내가 중국 일은 미안하다잖아. 그 사람들이 널 그렇게 일만 시키는 줄 몰랐어. 네 작품을 최고로 쳐서 팔아준다는 말에 엄마가 속았나 봐. 작업을 아예 손 떼지는 말고 조금 쉬었다 다시 하자. 엄마가 이제 많이 안 받아오고 제일 비싼 것들만 주문 받아올게. 네 재능이 너무 아깝잖니? 어머니, 이 사람을 중국으로 보낸 게 돈 때문이었어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결국 이렇게 끝나겠네요. 저보고 절대 중국에 가지 말라더니 이런 거였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이 사람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나 봐요.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저희들 힘으로 살아볼 테니 어머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더 이상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밤도 늦었으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남편은 정말 유리에 더 이상 손을 안 댔고 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유리에 눈길 한 번도 안 주는 남편이 불안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하다는데 남편이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끔 시모가 찾아와 남편을 설득해봐도 오히려 시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유리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게 했고 살면서 어머니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던 남편이었기에 이번 일은 저나 어머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은 매일 전전긍긍 되셨지만 솔직히 불안하면서도 지금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취미로 낚시를 시작했고 유리를 만져서 안 좋아졌던 몸을 돌보기로 했고 함께 운동을 다니며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지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유가 생기니 남편이 아이를 원하게 됐어요. 서로 늦은 나이인 걸 알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용기를 주는 바람에 함께 병원을 다녀보자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아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유리를 만질 일이 뜸해질 즈음 지방에서 대학 선배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배는 남편에게 지방 행사에 기증해 줄 수 있는 유리 작품을 요청했고 남편은 흔쾌히 선배가 하는 행사에 자신의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내려와서 유리 공예 체험에 함께 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했고
남편은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유리 공예를 대중화시키려는 선배의 뜻을 알기에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3일 정도 지방에 내려가 있기 위해 짐을 싸고 남편 혼자만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는 동안 오랜만에 만지게 될 유리 작업 때문에 흥분한 듯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자 남편은 역시 유리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버릇을 고치기 위한 남편의 행동을 존중했고 이번에 어머님도 남편의 일에 손을 놓으시길 바랬어요. 남편이 항상 어머니 일에 반대를 한 적이 없고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도 어머니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어머니가 그동안 자신에게 기대시는 것들을 고치기 위해 유리에 대한 열정을 일부러 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선배를 도우러 지방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올라올 날이 됐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선배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배는 제 전화를 받고서는 행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민찬이를 찾느냐며 이틀 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순간 너무나 걱정이 됐고 남편이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지자 겁이 났습니다.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전화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고 남편이 내려간 지방은 연고도 없는 곳이었어요. 누구를 만날 일도 저에게 말도 없이 오래 머물 일도 없는데 갑자기 연락이 없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터진 게 확실했습니다. 선배에게 그곳에 있는 경찰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저도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어요. 수사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나고 지방에 있는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행사장 근처 국도 도로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안치실에 있다며 확인을 위해 내려오라는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올라가는 날쯤 발견된 시신이었고 남편과 인상차기가 비슷하다는 선배의 말을 듣고 신원 미상의 시신이 절대 남편일 리가 없기에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며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안치실에서 시체를 확인한 순간 남편임을 단번에 알았고 온몸으로 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서 울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안치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절대 남편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부정해봤지만 결과는 바뀌어지지 않았고 남편이 죽어서 제 앞에 있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실신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제 곁에 왔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루를 꼬박 수액을 맞으면서 수액실에서 쓰러져 있었고 모든 게 다 싫었고 어김없이 눈은 떠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문을 살짝 열어보는데 시모가 화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몸을 가누기 위해 통화 소리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나왔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생각했어요. 분명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유리를 만질 수 있는 것에 기뻐했었습니다. 자꾸 짐을 싸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는데 일주일 만에 남편이 제 곁에 없다니요. 당장이라도 전화하면 잘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자 도저히 수액실에 있을 수 없어서 바늘을 빼고 나가려는데 시모의 통화가 계속 들리는 거였습니다. 어떤 통화길래 그렇게 오래 하는지 수액실 문을 조금 열고 통화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통화가 길어질수록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고 당장 달려가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핸드폰에 녹음을 켜고 이를 악물고 시모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절대
시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지 말아요. 어떻게 했길래 애가 죽어서 내 앞에 오냐고요. 내가 그냥 살짝 겁만 주고 입원할 정도로만 하자고 했잖아요. 이제 돈도 뭐고 다 끝났어요. 우리 아들이 없으면 어디서 물건을 가져와요? 남은 것만이라도 보낼 테니까 최고로 비싸게 팔아줘요. 중국에서 우리 아들 물건이 인기가 제일 좋다면서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겁먹어서 엄마 말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책임져요. 그러게 왜 더 이상 유리를 안 만진다고 해서 이 사단이 나게 해? 버릇 좀 고쳐보려고 그런 건데 이렇게 돼서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건지. 이제 진짜 영영 아들이 만든 작품은 없게 됐잖아요. 입원 좀 시켜서 어떻게든 구워 삶아 다시 유리 만지게 하려고 했는데 일이 다 틀어졌어요. 아들 사진을 찍으라고요? 아들이 죽었으니 작품값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비싼 가격에 팔아줄 수 있어요? 아들 마지막 가는 모습만 찍으면 되는 거면 할 수 있죠. 당연히 찍어서 보낼게요. 이제 아들 작품 팔면서 돈 버는 건 끝났는데 사진이라도 찍어서 큰돈 만지고 끝내야죠. 꼭 비싸게 팔아주셔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마치고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배밖에 생각나지 않았고 선배에게 당장 남편이 있는 안치실로 보안요원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선배는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지금은 시모를 막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긴 사정은 이야기 못한다고 했어요. 선배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제 요구를 들어주었고 저는 최대한 많은 보안 요원들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데 슬퍼하기는커녕 돈줄이 끊겨 아쉬워하는 모습의 시모를 보자 눈앞에 뵈는 게 없었고 도저히 시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의 전화 통화 상대는 중국에서 남편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었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온 유명한 작가라며 남편이 하지도 않는 전시와 작품들을 소개하며 사기를 쳤고 남편의 작품이 인기가 많아지자 시모는 더 이상 유리를 만지지 않겠다는 남편을 설득하려고 이 일을 꾸민 거였습니다. 남편이 지방에서 올라가는 길에 겁만 주려 했던 시모와 사기단들의 계획으로 죄 없는 남편은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서 객사를 당하고 만 겁니다. 더 이상 남편의 작품이 나올 수가 없게 되자 그 사람들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사진을 비싼 가격으로 작품과 함께 중국 부호들에게 팔아주겠다고 시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통화였어요. 머릿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한 끝에 시모에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절대 찍히지 않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보안요원을 불러 안치실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삼아 경찰에 신고했고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셨어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왜 체포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오늘 아들을 잃어서 얼마나 슬픈 줄 알아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어머님이 민찬 씨에게 어떤 짓을 한지 다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민찬이 엄마고 엄마가 아들 잘못되라고 하겠냐면서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신 분이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고도 어머님이 민찬 씨의 어머님이라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어머님은 민찬 씨 볼 자격도 없으세요. 절대 이 사람이 민찬 씨 못 보게 막아주세요.
특히 사진 같은 건 절대 찍히게 하면 안 돼요. 마지막 가는 아들 사진으로 돈을 벌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 내가 순간의 실수로 일이 이렇게 됐다고 쳐. 엄연히 이건 실수인데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난 네 시어머니다. 널 딸같이 생각하면서 민찬이랑 둘이 잘 살게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을 만들어? 적어도 나한테 확인은 해봐야지. 뭘 믿고 네가 날 신고했는지 모르겠다. 수핵실에서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누구와 통화한지 다 알았다고요.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 법대로 하세요. 민찬 씨가 어머님 아들이라는 게 정말 불쌍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짓을 한 걸 알면 민찬 씨가 하늘에서 울 거예요. 시모는 끝까지 실수였고 공모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을 틀어주자 일정 부분 인정한다며 자백을 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싶어 했고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바다 장례로 치러줬어요. 비록 살아서 자유롭지 못한 남편이었지만 죽어서는 어디든 마음 편히 다니게 해주고 싶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길 바랬어요. 시모의 죗값은 징역 8년이 나왔고 남편이 시모에게 당한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죗값이어서 현재 항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모는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핑곗거리들을 들어놓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호소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지 놀라웠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시모의 말을 듣고 있자니 세상이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면 뭐합니까? 남편은 이 세상에 없는데요.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한들 하늘로 간 남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선처를 부탁하지만 전 남편의 어머니라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씩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자신의 어머니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죗값을 물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혹시나 하늘에서 남편이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일 후회와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맘때쯤이면 이런 생각들이 더 저를 힘들게 하네요. 여러분, 전 남편을 위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걸 놓고 제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